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계신 분이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소속돼 있는 조원영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감으로 보건데 역시 변호사님도 광화문에 나가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집회 참석자분들은 어디쯤에 계시죠? 여보세요, 변호사님 잘 들리시는지요? 현재 집회 참석자분들과 집회 진행 현황을 여쭙고 있는데요. 네, 역시 지금 많은 인파가 모인 관계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변호사님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준건 경희대 개건교수, 진송원 새누리당 전 의원, 정공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일 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1절 98년 전에 나라를 통합하게 했던 그 태극기가 지금은 두 개의 태극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요. 왼쪽과 오른쪽, 지금 오른쪽은 탄핵 반대 집회, 왼쪽은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세종대로를 가운데로 기점을 해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다른 메시지로 지금 충돌의 분위기까지 감지되는 일촉즉발, 그렇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일명 탄핵 반대 집회인데요. 이분들 주최 측 추산으로는 사상 최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광화문 쪽을 통해서 이렇게 왔었는데요. 네네. 시청각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네. 예상 밖으로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오른쪽에 안개 속에 비치는 청와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예. 점점 카메라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세종대로 아래로 가면은요. 숭례문 방향 거쳐서 그리고 태평로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종로통에도 있고요. 그렇죠. 동대문 쪽에도 또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탄핵 서울역에도 반대 또 일부가 인파가요? 있었거든요. 탄핵 반대파가. 그러니까 오늘 네네. 이제 탄핵 열차가 사실상 종착역에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마지막 기대길이랄까 기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잠시 뒤에 또 말씀을 여쭐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조원영 대리인이 전화로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반영이 된 것. 지금 변호사님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대통령 대리인 조원영 변호사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오늘 참석했던 그 분위기를 잠시 먼저 여쭤도 될지요? 분위기를, 지금 제가 연단에 써서 봤는데, 네. 예. 이거 변호사의 양심을 걸고, 네. 예? 강화문 저쪽 세종대왕 동상에서, 이순신 동상까지 네네. 인원에 비하면 네. 태극기 집회는 인원만으로 따졌을 때 좋게 5배는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객관적으로 항공 촬영으로 좀 네네. 해두십시오. 제가 네. 입증을 해드릴게요. 촛불 집회가 네. 아직 시작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요? 네네. 시작이. 그러셨구나. 네, 물론 이제 인파의 숫자의 그래서 대결이 아니겠죠. 헐렁했겠지. 오늘은. 그래서 헐렁. 알겠습니다. 네네. 그건 그렇고요. 아니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탄핵 반대 집회 열기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태극기 상당히 예. 이제까지 태극기 집회 열린 이대로 최대 인파가 몰린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대리인단 예. 분들도 좀 나왔습니까? 예? 대리인단도 좀 나왔습니까? 오늘 집회 말이죠. 예, 대리인단 중에 김평우 변호사님, 네. 저 조원영 변호사, 네. 조석구 변호사님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들으셨던 말씀 중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 메시지는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지요? 예. 우선 제가 방송 연결을 하다 보니까 네.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네. 대통령 의견서를 이동업 변호사가 낭독을 해서 기정사실화 하는데 그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힐 게 있어요. 네네. 그 대통령님이 원래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낭독하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동호 변호사님이 무슨 이유인지 공명심인지 자기가 변론 순서가 앞에 있다는 거로 명분으로 새치기를 했어요. 네네.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엄격히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변호사님 이게 중요한가요? 예? 이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박범계 의원이 네네. 이동호 변호사가 어떻게 논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봉숭아 학당이니 이런 법률가답지 않은, 물론 그분은 정치인이니까 네네. 저분이 과연 옛날에 판사였던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예? 교활한 정치인으로 어쨌든 변신했어요. 그 단어는 그분이 그렇지만 아니요. 당사자가 들을 때는 이 명예에 괜찮아요. 그건 있어서요. 명예훼손으로 하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렇죠. 저는- 방송상에서 변호사님 조금 말씀을 제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네네. 그 편이 억도 왜곡된 행동, 왜곡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걸 정정하는 차원에서 좀 무리한 표현을 한 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 네, 그러면 예. 이 질문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재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오늘도 네, 이제 예. 김평우 변호사도 그 집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지금 촛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 법치의 편에 서신 분들의 발언치고는 조금은 거칠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 여쭤봅니다. 약간 거친 면은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선 태극기 집회는 진실에 입각한 자발적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집회고 네. 촛불 집회는 주로 민노총, 해산된 통진단 당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짓 선동에 속거나 그냥 비판적 예술 공연으로 그거 보러 참여하는 사람들이 독려하는 집회입니다. 네. 태극기 집회는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집회인 반면에 촛불 집회는 이영결의 탄핵 마술과 같이 군중을 속이려는 집회입니다. 마술은 우리가 속임수인 줄 알고 구경하지만 네. 이 탄핵 마술 말이 됩니까? 대통령,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마술로 한다고요? 그거는 촛불 집회의 집행부에 그 속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말씀, 저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김평우 어떻게 변호사님이 진행되는지 다소 알겠어요. 무리한 표현을 썼더라도 네. 그런 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지 네. 결코 본질에서는 틀린 지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지금 현장에 있어서 연결이 고르지 않았습니다만 진실을 담고 왔다. 그리고 그 네. 애국심에 호소하는 발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네,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이 끊겨서 말이죠. 일단 아닙니다. 지금 오늘 태극기 집회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격앙돼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 그런 열심을 것 같아요. 반영한 결과이기도 할 거고요. 저도 촛불 집회도 많이 가봤고 네. 태극기 집회도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좀 가봤습니다. 좀 느끼는 것은 네. 촛불 집회 쟤는 촛불도 들고 다니도 않고 태극기도 안 들고 다닌다면 아까도 광화문에서 나오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이 왜 태극기 안 들고 다니냐고 저한테 네. 야단을 치시더라고. 아. 또 언론 똑바로 해 하고 이렇게 야단을 네. 치시는데 어쨌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열정과 적극성을 더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적대감이랄까 이런 것을 표명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의사 표명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의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좀 물리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또 협박성 발언이라든가 네. 또 과격한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줘도 그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은 어쨌든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예상외로 네. 많은 인파가 몰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대통령이 자기 생신에 보내줬던 그런 위로 편지 네. 거기에 대한 답신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100만 통의 러브레터가 전달이 됐고 그런데 26일이 지난 시점이죠. 어제부로 박사모 회장에게 박 대통령이 잘 받았다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편지. 야권에서는 일제히 오늘 집회 총동원령 아니었느냐라고 반발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건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은 네.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총동원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또 태극기 집회가 그동안 이 규모가 오늘 지난번보다는 커졌다 이러지만 지난번에도 엄청스럽게 컸어요. 네. 점점 이 집회 규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총동원 이러면 좀 모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지금 거의 유폐 상태니까 그때 생일도 맞았고 또 취임도 4주년입니까? 이렇게 맞고 이런데 얼마나 소회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라도 아니 저렇게 아주 입장이 참 유폐 상태에 있고 이럴 때는 누가 한마디라도 위로해주면 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그런데 100만 명의 러브레터가 왔는데 그 고마움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 그 소회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할 말이 엄청 소리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냥 고맙다고만 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라도 하지 않고 넘기기는 참 어렵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거기에만 충실하면 좋을 텐데 자꾸 뭐 엉뚱하게 총동원 안 하면 안 모이고 총동원 하면 모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촛불도 마찬가지로 그럼 촛불은 문재인 전 대표가 총동원령 내려서 지금 모였습니까? 전번에 사실은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네. 총동원령 내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쪽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감정을 자꾸 이제 부풀려 놓으면 오늘 밤에 자칫하다가 말이죠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가 좀 그런 말은 좀 자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 네. 이중근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했다라기보다는 여론을 활용한 여론전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100만 통의 러브레터가 박근혜 대통령에 갔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 또 촛불 집회를 이렇게 나눠서 국론이 이렇게 심하게 분열돼 있으면 네. 그 국론 분열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규제 TV에서도 뭐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두둔하고 격려하는 발언들을 하시면서 뭔가 이쪽 편, 우리 편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어쨌건 뭐 100%의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론 지금 이런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지금 본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가는 모양새를 띈다면 그걸 네. 어떻게든 수습하고 그리고 탄핵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인다는 그런 모양새나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뭐 박사모 측에 이제 이런 걸 고맙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박사모 또 이 대표는 그 관련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이걸 읽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또다시 국론 분열을 조장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걸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거 사실상 총동원령이 아니냐 그런 거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본질이 지금 잘못된 게, 그 대통령이 그 어떤 그 민원인이나 네. 어떤 이런 그 모든 사회의 그 각 단체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네. 그 비서실에서 입장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도 뭐 친서라고 그러는데 친서가 아니고요. 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리해가지고 고맙다는 여러 가지 그 러브레터, 그 100만 네. 통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박사 모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어떤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네. 의례적인 답변인데 이것을 가지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러니까 자꾸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저는 왜 지금 우리 그 일부 법조인들이 그 대리인들이 이렇게 나가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그 헌재에서 그 급한 그 과정을 거친 절차를 거치고 네. 이런 등등의 그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탄핵 찬성 집회, 오른쪽으로는 서울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비를 입으면서까지 저 안에서 아마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더 본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의원님. 예, 자, 저 저는- 시청 앞인데요. 지금 시청 앞에 저 위에 보이는 세종대로에서부터 지금 광화문 광장, 숭례문, 그리고 이 아래 태평로까지 모든 시민들이 지금 운집한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기가요, 아까 2시쯤에 집합했다가 또 행진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네, 행진에서 돌아왔죠. 예,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저기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요,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참가한다고 해서 단순히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김평호 변호사의 말에 100%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네. 보니까 김평호 변호사는 정말 제가 듣기에도 불편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 헌재 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불복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들렸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는 이제 저기 있는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법치국가인데 다만 지금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왜 국회에서 대통령을 벌거벗기느냐? 왜 대통령을 갖다 길로틴에다가 세우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참가한 많은 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된다. 그래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된다. 다만 걱정은요. 저기 참석했던 분들보다도 네. 주도하는 몇몇 분들의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마이크를 잡고 아스팔트에 피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장소를 떠나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박영수 특검 집 근처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정미 재판관의 집 주소, 네. 말이 가는 미용실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야만적인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거 하고 인신에 대해서 테러 위협을 가하는 것, 심지어 어떤 분은 살해 위협을 했다 자수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지도부들이 저 촛불 집회, 태극 집회를 지도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기에 등장하는 팻말, 구호 또는 연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만큼은 저는 지도부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 말씀에 네. 좀 덧붙이면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온 연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만 언론이 계속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평호 변호사나 조은영 변호사나 일부 그 대리인들이 지나치고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전부인 양 보도를 하는 이 미디어의 자세,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이건 잘못됐다. 네. 우리가 촛불 집회에 가보면 수많은 연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건 바로 뭔가 편파적인 언론의 어떤 진영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김평호, 조은영 변호사 등 또 다른 연사들이 지나치고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촉구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전부 다인 양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한마디 태극기 집회 하나만 보고 갈게요. 교수님. 지난 1월에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박사모를 비롯해서 이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수석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상 근무 중입니다. 박 대통령도 아마 청와대 관저에서 TV를 통해서 찬반 집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오늘 청와대의 반응이었는데요. 예, 근데 박 대통령이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총동원자된 게 아니냐, 자기 편 드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만약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억울하게 지금 자신이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은 어느 쪽을 정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정규재 TV에 나왔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본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이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이렇게 국회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탄핵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분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리가 없고요. 또 국론 분열 이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황이 이미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네. 태극기 한쪽엔 태극기 집회 한쪽은 촛불 집회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 현상을 걱정을 해서 이거 국론이 분열돼서 큰일 났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통합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서로가 차이를 인정을 하고 또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주장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아까 극단적인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거는 걱정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가 반대되는 이런 의견을 광장에서 서로가 서슴없이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전체 우리 국민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서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구나, 대립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물밑에 가라앉았던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나 갈등 요인들이 위로 다 떠오른 거예요, 지금. 네. 떠올랐으면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을 서로 치유해가는, 서로 고쳐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봐서 너무 지나치게 이 양쪽 집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차라리 서로가 당신들도 그렇게 집회할 권리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맞다. 당신들한테도 있다. 우리 주장은 나는 주장이 이렇지만 당신들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서로가 좀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쓴 이제 극우적인 뭐 세력 이렇게 네. 하는데 극좌적인 세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극우라고 말하려면 뭐냐면 파시스트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테러 행위를 할 정도에 가면 그게 극우라고 그러지. 우리끼리 말이죠. 말 좀 심하게 했다고 극우 극좌 이런 식으로 공격해대면 그것이 바로 분열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비판할 때도 좀 네.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지만 양쪽으로 갈라진 지금 서울 광화문을 보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진공 교수님 말씀 저쪽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집회 나오시는 분들 자신의 목소리 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이고요. 아까 정국 교수님께서 그 박사모에 보냈던 그 감사 편지는 이건 의례적인 거니까 괜찮다. 물론 저도 그 부분도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정규제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던 발언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다라는 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개 개인으로서 이런 억울함으로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이해를 하지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1,000만 명이 넘게 계속 촛불을 들었던 촛불 집회를 했던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지 않고 법치를 지키지 않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지금 양쪽의 촛불 집회와 이 어찌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또 이 러브레터에 대한 답변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만 본인의 국민이고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세력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이쪽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니까 이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치를 얘기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검찰 조사도 편파적이라고 부인하시고 안 받으셨죠? 특검 조사도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국민도 검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할 때 조사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불소추 특검과 전혀 무관한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지금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치주의에 좀 반하는 행동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지금 법치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뭐 이진공 교수님 우려할 만한 사항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지금 양쪽이 너무 격앙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면은 극한 대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네. 지금도 이럴지인데 예를 들면 탄핵 결과가 나왔을 경우 어떤 후유증이 올지 네. 정말 뭐 승복을 하면은 당연히 승복을 해야 하고 승복을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저렇게 감정들이 격앙돼 가고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달아갈 때 탄핵 이유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대통령의 상황이시기에 뭐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고 여러 가지 뭐 하소연할 것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뭐 친박의 대통령도 아니고 박사모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답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좀 거기에다가 아쉬운 것은 어제 최종 종결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때 네. 갈라진 이런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것처럼 그런 네. 답신에서도 좀 뭐 당기국이라든가 또 이렇게 태극기를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사면초가 입장에서 고맙고 감사를 표시하는 건 좋지만 네. 나라를 위해서 좀 자제를 당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 28일 날 어제 네. 보낸 그런 그 답변 러브레터에 대한 답변이 물론 뭐 의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던데요. 보더라도 네. 3월 1일 이 총동원령이 양측에서 내려진 상황 속에서 그런 답변을 보냈다는 것은 예를 네. 들면 1월 2일 날 그런 러브레터가 왔으면은 뭐 그 근방에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네. 이런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마치 뭔가 좀 집회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답신을 보내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탄핵 반대 집회가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시간여 전에 본 집회가 들어갔었는데요. 당시 집회 시작 전부터
상당히 긴장감 감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입수가 됐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기, 거짓, 불속의 탄핵 소추였음을 깨끗이 증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정말 알고 있는 건지, 법과 대학은 졸업한 건 맞는지, 사법시험은 합격한 건 맞는지 저는 의심합니다. 어느 집회건 참석하셨던 분들은 애국심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98년 전에 태극기를 가슴에 숨기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의 그 태극기가 자칫 폭력으로, 아까 기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이 덜컥했을 것 같아요. 네, 저 부분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오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태극기 집회를 하기로 예정된 장소에 우리가 몰랐던 무슨 장치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준비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치워라.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촛불 집회도 과거에 보면요, 폭력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그 관중 인원수에 비해서는 대단히 평화적이었다. 정말 저는 외신들이 격찬할 정도로 평화적이었고요. 관제대회라고 하면 저 정도 숫자 못 모읍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참석했던 분들이 인권을 못 얻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늘 느끼는 거지만 오늘도 보면 태극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가셨다가 똘똘만 와서 다시 전체를 보면 다시 가지고 오십니다. 저 애국심이 있는데 저분들의 진심을 훼손하면 안 되고, 다만 저는 김평호 변호사의 방금 저 발언도요, 특검, 검찰, 사법고시, 뭐 제가 자세히 못 들었지만 사법고시 수준을 가자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평호 변호사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는 경기고 서울법대 하버드 나온 사람인데 지금 현재 재판관들, 특검 검사들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 비슷한 뉘앙스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되다고 봅니다. 왜? 변호인은 30대 로스쿨을 갓 나온 변호사나 80대 지금 대법관을 지낸 정기성 변호사 똑같은데 왜 저는 저런 발언들을 자꾸 저렇게 하시는지, 저거는요,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법치를 지키는 것인데 왜 지금 있는 헌재와 대한민국 법관도 오늘 비판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은 사법제도 개혁부터 외쳤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한 고찰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 당시에 저렇게 하면 모인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거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좋아하실까? 저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했던 마지막 최후 진술을 갖다 어떤 여성이 대독을 해서 이제 들려줬는데 저 장소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했을 겁니다. 왜? 그 자체를 보면 정말 대통령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헌재에서 최후 진술로 적합하냐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리를 중시하는 대리인 변호사들은 헌재에서 활동하시고 저 자리는 다른 분들이 책임지는 발언을 해라. 마찬가지로 저는 대통령의 편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나 대통령 후보들도 현장 가지 마라. 왜 저런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 보내는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야당의 많은 곧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다시 현장에 가서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시는 건지, 저는요, 이런 부분들은 반성이나, 다만 저는 하나 진보적으로 보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님 최근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몇 달 전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했던 분이 최근에 MBN 인터뷰죠, 나와서 그랬습니다. 기각돼도 나는 승복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이 발언처럼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좀 책임지고 지금 국론 분열을 막는 좀 안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야지, 대통령 비판하지만 본인들은 현장을 가서 있습니다. 저는 저것도요,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엊그제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동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이든 따라야 되고, 또 오늘의 이 사태는 정치가 못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라. 정말 저는 어제 정세균 의장의 이 발언이야말로 지금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중의 광화문입니다. 빗줄기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맨 아래 보이는 시청 앞에서 전체 가득 저 세종대로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그리고 숭례문까지 가득 채운 도로 위편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양갈래 선명한 태극기 깃발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탄핵 찬성 집회는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오자라는 여러 주장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좀 열기가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많은 병력이 지금 급파되어 있을 때만 경찰에서는 치안과 아무래도 안전 확보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벽 위에 올라간 태극기 집회자 참가자들을 내려오게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사실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행진도 물론 시간은 다르게 하지만 청와대 가는 각각의 행진이 있고 네네. 그러다 동선이 겹치다 보면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로 되어 있는 차벽에 올라가서 이제 농성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저 집회 나가시는 것, 나가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앞에 연사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 이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뭐 집회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나 네. 저기서 단계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 됩니다. 폭력이나 뭔가 손괴나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는 집회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뭐냐면 백 변호사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이것만 하나 딱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날이면 날마다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그 유신 부활, 박근혜 퇴진 그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이거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나오자마자 이제는 위험하다, 큰일 났다, 국론이 분열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한쪽만은 계속 집회를 할 때는 평화적인 집회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 나오는 과격한 말 단두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목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반대하는 거는 막 나라가 큰일 났다 위태하다 네. 그런 것보다 지금 백 변호사 말씀처럼 양측이 다 서로가 존중해주면 좋잖아요. 예. 네. 저도 오랜만에 나오는데 좀 발언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네네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이해가 잘 안 네네네. 옵니다. 어르신들한테 아무래도 먼저 배려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예. 죄송해요. 네. 태극기 집회를 가지고 흔히 요즘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의 꼰대들,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뭐 그 행패를 부리고 과격한 운동을 쓰면서 폭력에 가까운 그런 걸 한다 해서 좀 과도하게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그 지방여행 갔다 오서 서울역 통해서 왔는데 오늘 저 서울역 주변에는 태극기를 두른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민심인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있는 느꼈고 이제 그 우리 진 의원님께서 김평호 변호사가 저거 너무 오버한다. 그럼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저는 김평호 변호사가 왜 저렇게 원로 법조인이 오버를 할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비법조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헌재 과정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은 뭔가 급하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그 좀 세심한 그 과정을 묵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말이죠. 탄핵에 대해서도 네. 정말 그 정치하게 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사유로 탄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5개를 가지고 탄핵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려가지고 크게 묶어서 그럼 5개로 하자. 이런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회 소추위원들이 아주 치밀하게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일선의 형사들이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세세하고 자잘한 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정미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이 잘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뭔가 불만을 사도록 이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좀 과도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평호 변호사나 저런 분들이 여러 발언들을 하는데 저것만 딱 꼬집어내가지고 부각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촛불 집회에 나오는 연사들도 한번 보도를 했으면 좋겠고 네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많은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균형되고 이런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 좀 네. 들어요. 법조인으로서 제가 한마디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오해가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재판부고요. 보수적인 재판관이 5명, 진보가 2명, 중도가 1명 이렇게 대략 구성돼 있다고 네. 지금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구성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자료들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중복해서 증인을 신청하고 그리고 네. 탄핵 사유와 관련 없는 증인을 신청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이 탄핵을 되돌려서 절차를 문제 삼고 이 부분은 이제 법무부에서 이게 다 유권에서 끝난 부분이었고 미국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유들을 기초로 해서 의결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탄핵도 그냥 통째 탄핵 사유를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문제 삼는 건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네. 재판부에서 제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중간에 좀 뭐 국회 측에서 다 했는데 또 중간에 질문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일반 재판 법원에서도 재판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바라봐야지 이게 편파적이다, 편파적이지 않다 쪽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법리를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이제 헌재에서 하면 안 될 네. 발언들을 좀 하셨는데 그게 많이 부각됐다는 측면 저도 인정하지만 김평호 변호사님 계속 지금 승복하지 않는다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지킨 최후의 보루, 최후의 가치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결정 자체를 문제 삼고 이게 지금 과정이 잘못됐다, 이 결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법치주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승복하고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태도로 가야지 그걸 마치 이거는 모든 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거 불복할 거야를 취지로 하는 건 법조인이라면 가지면 안 되는 한 가지만 더 태도가 아닌가요? 네, 보시면 잠깐만요. 이재명 시장 같은 네. 경우는 법조인 출신인데도 불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부각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그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어차피 좀 잠시 뒤에 또 여쭙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지금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평일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론 통일의 98년 전 태극기가 국론 분열의 상징처럼 여겨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란 리본 태극기든 그냥 태극기든 말이죠.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찬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다 공히 걱정을 하실 텐데 이정미 권한대행 집 주소하고 단골 미용실까지 공개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기 뭐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는 거 그거는 상관없지만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집, 동, 호수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됐고요. 네. 이정미 재판관이 어느 마트에 가는지, 어느 미용실에 가는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밑에 원래 지금 무장경찰들이 실탄 소유하고 지금 근접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참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무장경찰이 실탄에든 총을 들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 아파트 미용실에 한번 쓱 가보고 네. 또 그 마트도 한번 쓱 가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쪽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도 안 맞는 게 내가 네. 그 아파트에 살고 같은 같은 줄에 사는데 그러세요? 그 단지 내에 마트도 없고 미용실도 없어요. 단지가 네. 크지가 않습니다. 네. 한 1000가구 정도 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디 크지가 않아요. 출퇴근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새벽까지 전에는 나왔다 가끔 들어가실 것 봤어요. 전에는 뵀는데 네. 이 탄핵이 본격화되면서 헌재 심의가 본격화되면서는 못 뵀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새벽 기도 가는 것을 몇 번 봤다. 네. 저분이 아마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뭐 네. 본인으로서 여러 가지 뭐 기도할 분이 많으니까 새벽 5시 뭐 이렇게 일어나셔서 뭐 기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뭐 느끼는 것은 가끔 그 파출소 쪽에서 순찰차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네. 옆에 조금만 뭐 공원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가끔 경찰들이 그 차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복 경찰들은 네.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집회 중에서 하나 이해 못하는 것은 왜 성조기를 저렇게 대형 성조기를 들고 저렇게 다니는 겁니까? 왜 네. 성조기를 들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미 동맹을 강조한다든가 그런 건 뭐 이해가 가요. 한미 네. 동맹 또 우리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로 그런다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3.1절이 뭡니까? 우리가 그 3.1절 선열들이-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군과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네. 독립국이고 자주민임을 선언한 날이 우리 3.1절이에요. 왜 3.1절에 저런 대형 태극기를 들고 다닙니까? 우리가 미국의 무슨 속국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뭡니까? 미국과의 네네. 관계를 성조기를요? 우리가 네. 성조기 관계를 뭐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누가 그걸 반대할 거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태극기가 하나의 시용품으로 활용되는 것도 저는 마땅치 않지만 오늘 같은 날 무슨 의미로 저렇게 성조기를 들고 다니시는지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탄핵 생각도 반대하시는 두 듭니다. 분이 잠깐 짧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고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성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지금 그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
보담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좋아서 저거 성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안보 때문에 그 보수단체 지금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저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저 3.1절 태극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기되는데 저는 지금 뭐 수차례 그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16차례입니까 있었는데 왜 촛불 시위를 하는 분들은 태극기를 안 들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저라도 좀 들고 나가볼까 해서 한번 들고 나가봤는데 네. 너무 뻘쭘해서 제가 그걸 접고 그린 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태극기는 온 국민이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촛불 시민들이 안 드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재인 그 후보가 태극기 위에다가 노란 리본을 맸습니다. 네. 태극기는 태극기입니다. 왜 태극기 위에다가 다른 상징물을 또 매가지고 국론을 분열하는 이런 그 문재인 후보답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그 소탈하고 네. 사람 모습을 좋아하는데 저런 데서 점수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이 시각 아니, 근데 현재 촛불 집회 자본 집회가 시작이 태극기든 됐습니다. 뭐 촛불 네. 시위든 간에 태극기가 시용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태극기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지.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막 휘두르고 뭐 어디 찌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나도 아까 오니까 광화문 그 지하도에서 올라오니까 왜 태극기 안 들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예, 제가 한 오늘은 적어도 3.1절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네. 성조기는 다른 날은 또 뭐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런 얘기인데 오늘 태극기 들고 다닐 날은 아니죠.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태극기를 지금 사실은 시위 용품으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애국심의 상징이니까. 네. 왜냐하면 더더구나 그동안 진보 일부 세력에서는 행사 때도 태극기를 굳이 안 달라고 그러고 안 들라고 그랬고 애국가도 굳이 안 부르고 했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저 정국기 교수 말씀처럼 모든 행사에 태극기 드는 거 그거는 저는 아주 건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애국심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성조기 문제인데요. 성조기는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그 강조하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좌파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 그 우리는 미국하고 이 동맹을 신뢰하고 미국에 대한 감사의 정을 잊지 않는다. 이 우리의 국가의 근간을 우리는 네. 계속 지켜가겠다만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는 거니까 저걸 뭐 그렇게 굳이 감정적으로 볼 필요 네. 없어요. 저는 그냥 좀 잠깐 단순하게 현장 말씀- 한번 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본집회가 시작이 돼서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평화스럽고 위대한 시민 명예 혁명은 없었습니다. 대선의 꿈을 접었지만 여전히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정미 권한대행의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정미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은 단골 사우나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때 네. 보니까 이 박영수 특검의 이미지를 놓고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만 네.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수 특검이 자주 가는 사우나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뭐 방송이니까 표현을 못하겠는데 네. 거기 들어가 보면 혈이 좀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박영수 특검이다 이런 말까지 물론 이건 장난을 하는 거지만 본인이 들으면 당하는 사람 모욕적이겠어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건데 이런 네. 말을 하십니다. 이게 저는 또 하나는 이 태극기 집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왜 그 감옥소에 우리가 싫어하는 최순실 그 X와 네.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넣어놓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분노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 네. 10월 11월 촛불이 불타오를 때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박근혜 퇴진까지는 알겠으나 지금은 사실은 이제 탄핵 과정도 지나갔고 특검도 이제 끝났고 이제 좀 조용히 기다려야 될 텐데 네. 다시 촛불 시위장에는 이렇게 감옥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갇혀 있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는 양측 다 이게 퍼포먼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구방망이로 특검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게다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원, 사우나 이거는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이런 네. 것은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저 태극기 집회에 왜 성조회가 나왔느냐는데 제가 그거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 그랬더니 우리가 북한을 좋아하는 듯한 저쪽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 나누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오늘 이 자리는 3.1절 집회하러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다. 그리고 성조기는 늘 있어 왔던 것이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트럼프도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사진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처럼 여론조사 믿지 말고 이 언론 믿지 말고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저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의 뭐 자기 최면이랄까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위 문화라는 게 원래 너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저기 참가하신 분들은 트럼프와 성조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을 타고 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지금 책도 받아보지 못하니 유엔 인권이사회 이 상황이 정정이 없으면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접견이 안 되고요. 네. 거기다가 금지 물품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책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구치소에 그러니까 영치물 같은 걸 들여보낼 때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다른 분들 들어가서 책 보시는데 이분은 책 진짜 싫어하시나 봐요라는 얘기까지 웃으면서 했었는데 네. 이경재 변호사 얘기는 지금 뭐 최순실 서신 교환도 못하게 하고 서신 교환을 못하게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책 반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유엔 인권이사에 청원서를 제출한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원에서 3차례인가 4차례 정도 최순실 씨가 계속 어떻게든 나도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다. 나도 책도 읽고 싶다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법원에서 판단으로 네. 안 된다고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말 그대로 이걸 뭐 유엔 인권이사에 청원한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다소 하나 좀 법원에서도 좀 너무 심하다 판단하는 건 책은 좀 넣어줘도 됩니다. 책 어차피 네. 중간에 이렇게 보고 들어가 되는데 최순실 씨가 무언가 지금까지 계속 뭐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이거 심리적으로 좀 어렵게 만들어서 좀 더 수사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라면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넣어주게 하고 나머지 다른 면허인들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서신 교환도 일정한 검열하는 요건 하에 허락해 주는 것 그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은택 씨는 뭐 영문 독해 테크닉 배고 영어 단어 무작정 따라하기 그러니까 속칭 열공을 하는데 최순실 씨만 왜 커피를 마시나 했더니 그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특검이 왜 이렇게 한풀이 수사식의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느냐. 네. 최순실 밉죠. 저도 미운데 정말 온 국민의 공적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혼란을 빠뜨린 그 주범인데. 네. 그러나 아무리 최순실이 밉더라도 인권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하고 서신, 편지를 그 지금 넉 달 동안 그 못 넣게 한다는데 이거는 좀 저는 일종의 정신적인 고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최순실 편 아니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순실은 온 국민의 지금 공적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만 우리가 수사를 하더라도 인권을 지키고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그 일제강점기나 권위주의 정부 때 고문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 이번에 정의로운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방법도 옳아야 되고 정말 목적도 옳아야 되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이라도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그러면서 최순실 더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해서 사소한 걸로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크게 큰 틀에서 최순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뭐 공모 관계인지 이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소한 걸로 특검이 이렇게 그 책을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 바꿔주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아니 백 변호사한테 내가 먼저 물을게. 내가 먼저 질문을 한다고. 아니 백 검찰에서 변호사 한 겁니다. 검찰에서. 아니, 네, 내가 그거는 제가 질문을- 정정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검찰이요. 백 변호사한테 질문한다니까. 네, 네. 뭐냐면 법조인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뭐냐면요. 수사 편이라든지 수사 목적 달성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권리, 기본권이 더 우선해야 되니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수사 필요해서 구속하는 것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없는데 수사 필요해서 구속하는 것도 안 되고 예. 수사의 필요만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인권 침해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이 도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굳이 너무 과한 조치였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순실 씨가 초반에 책 안 봤어요.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거에 제가 보기에 이 책하고 서신 부분이 좀 실수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워낙 당당해서 말이죠. 자신의 소송을 끝내고 나서 탄핵 결정을 하라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내 미슨 빌딩이라는 건 그 과거에 다 배추밭이었다. 무슨 대통령을 이용해서 내가 재산 축제를 하느냐 하던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지금 재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검찰 수사 결과 이렇게 일가가요? 네. 특검 일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뭐 한때 네. 경제 공동체다, 공동지갑을 썼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순실 씨 자신의 그럼 최태민 씨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부당한 네. 그런 어떤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냐 이 측면보다도 특검이 본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그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아마 면밀히 들여다봤을 것이고 네. 과연 한 지갑이냐 네. 경제 공동체냐 그래야 그 뇌물죄의 성립 여부가 판가름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K 스포츠 대단이라든가 미르재단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은 최순실 씨한테 미뤄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경제 공동체가 한 주머니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뇌물죄가 성립이 되고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검찰 특검은 들여다봤을 텐데 최순실 네. 씨는 그것은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다. 내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강남의 미승빌딩도 그때 그 배추밭만 있을 때 사가지고 그것이 네. 땅값이 오른 것이고 집값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그때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그 단순히 미승빌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개 재산의 줄기들이 있을 테니까 네. 또 그 재산 중에는 검찰이 특검이 그 짧은 차명 내에 어디다가 뭐 차명 재산이 있다든가 해외로 도피한 재산이 있다든가 그걸 다 밝히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지금 이런저런 오늘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수 남진 씨가 때 아닌 곤욕을 치른 것 같던데요. 이 남진 씨가 워낙 호남에서 대표적인 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남의 민심, 문재인이 있지 않다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가짜 뉴스처럼 남진 씨가 휘둘린 거라고요. 그렇죠. 가짜 뉴스죠, 저거는. 그리고 일단 저 내용도 제가 듣기는 뭐라고 돼 있나요? 남진 씨가 아니랍니다. 뭐 저기 보면 마치 남진이 쓴 것처럼 했지만 저기 뭐 딸이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이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것도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몸에 미쳐 돌겠네라고 예. 얘기하는 호남 말 들어봐선 남진 씨가 평소 구사하는 어투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생각도 그러니까 했겠어요. 남진인 것처럼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이제 디스하는 건데 네. 저건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호남에서의 민심이 문재인이냐 또 뭐 안희정 지사냐 이재명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호남 지지자들한테 호남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남진 가수 남진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 인기를 깎아먹으려는 좀 비열한 짓인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 저런 가짜뉴스 저런 마치 진짜인 듯한 글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저걸 보면 자기 이기 맞으면 또 저걸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전 저기에 대해서는 좀 이 법원도 특단적으로 좀 벌을 줘가지고 다시는 저런 일이 재발되지 못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되면 아마 저런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하나 죠?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게 보면 옛날에는 뭐 명예훼손이나 누구 타인 명의를 도용을 해도 네.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가짜뉴스 하나 인터넷에 딱 퍼지면 SNS 통해서 순식간에 몇백 명한테 갑니다. 몇백만 내용이 명한테. 그분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호남이 정신 못 전라도 차린 것 사람들 요새 같다고 어째 하더라고요. 그런다우 뭐 네. 그놈한테 그렇게 당해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 게 말이어라고 뭐 이렇게 썼는데 네.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남진 씨가 뭐 사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실제로 하고 있더라도 이런 걸 SNS에 남기겠습니까? 근데 그쵸. 이게 남진 씨가 워낙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가수다 보니까 남진 씨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퍼뜨려서 무언가 문재인 대표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네. 떠나서 지금 뭐 탄핵과 관련해서도 사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쪽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데 이 네. 파급력과 모든 걸 감안할 때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유언비어가 생겨서 무언가 왜곡된 그 언론의 행태가 이게 진행이 돼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만 반드시 해주세요. 제가 우리 좀 우선 한 조정이 말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리겠습니다.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백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이런 걸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네. 제 연배에 되는 이제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확인해라.
이렇게 보내 친구들한테. 네. 왜냐면 너 자칫하다도 저 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저런 게 너무 돌아다니니 이거 확실히 문제는 문제예요. 예. 근데 저게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남진 씨가 저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 자, 후배 여가수가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오빠 쓴 거 맞아? 왜? 읽어본 사람은요. 정말 이건 남진 씨가 쓴 걸로 믿고 감히 말도 못 꺼내다가 혹시 하고 정말 친한 분이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SNS 이런 거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알아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주위에서. 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한 이유는 진짜 남진 씨가 쓴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요, 정말 위험한 게, 그래서 빨리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저거를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뉴스 이런 정정 보도는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받아보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도 남진 씨가 쓴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요, 빨리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버드, 홍반장, 버럭준표, 이제는 쓰레기에 이어서 이 한마디 때문에 일약 자유한국당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입니다.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 미룰 겁니까? 어째 저래 못 때문에 온가 배웠어. 제가 지서도 귀찮은 갑니다. 또 막말이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대선 주자 즐비했던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아직 당원권 회복도 안 한 홍준표 지사를 만나던데요. 네. 확실히 이제 자리매김하는 건가요? 임명진 목사 만난 자리 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 얘기는 막말도 아니고 허위 사실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홍준표 스타일답게 시원하게 얘기한 겁니다. 뇌물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여전히 논란으로 네.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네. 부분인데요. 그건. 네. 아니 어쨌든 우리가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네. 모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고 한 과정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안희정 지사는 요즘 지지율이 좋으니까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데 새누리당 한나라당 찻대기 그대로 뽐받아가지고 국회 둔치해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감옥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지지율이 좋고 워낙 참신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네. 홍준표 지사가 시원섭섭한 거죠. 근데 두테르테 스타일입니다. 필리핀에.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지사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미디어를 아는 정치인입니다. 저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어쨌든 같은 말도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면요. 기자들이 쓰기 싫어도 다음날 씁니다. 그러니까 저 작전, 저는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홍트럼프라는 별명처럼 만약에 정말 등장하면 기자들이 쓰기 싫어도 안 쓸 수밖에 없는 저런 말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선거제는 재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지사가 저런 스타일을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까지 가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소한의 품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많은 분들로 지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인 이슈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3.1절 98주년 기념식 대신 이 찬반 집회로 마감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어지는 속보는 뉴스 와이드에서 지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